국가도 아닌 일개 민간 기업의 깃발을 단 군함들이 바다를 뒤덮고 무차별 사격을 개시하는 지옥 같은 풍경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군대를 부리고 전쟁을 선포하며 스스로 화폐까지 찍어낼 수 있는 초법적인 특권을 부여받은 괴물 집단이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의 투자금으로 굴러가던 이 거대 조직은 전 세계의 부를 독점하기 위해 수만 명의 목숨을 가차없이 짓밟아버렸죠. 자본주의의 탄생이라는 화려한 포장지 뒤에 감춰진 세계 최초의 기업 제국,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잔혹한 민낯을 지금부터 생생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6세기 후반 네덜란드는 생존을 건 거대한 전쟁 속에서 극심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당시 해상 무역을 지배하던 스페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동방에 귀한 향신료를 들여오던 포르투갈 항로가 완전히 막혀버렸기 때문이죠. 향신료는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엄청난 부를 가져다주는 핵심 상품이었기에 이 무역로의 차단은 국가의 목숨줄을 죄는 것과 같았습니다. 결국 네덜란드 상인들은 스스로 길을 개척하기로 결심했고 1595년 최초 아시아 항해에 성공하며 엄청난 가능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비록 이 첫 항해에서 선원의 절반 이상이 괴열병과 풍랑으로 목숨을 잃는 처참한 비극을 겪었지만 간신히 살아 돌아온 배들이 가져온 화물은 향후 독자적인 동방 항로를 개척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와 지도를 남겨주었습니다. 이 성공에 자극받은 수많은 무역 회사들이 너도 나도 동남아시아로 배를 띄우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상인들이 현지에서 서로 더 많은 향신료를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바람에 구매 가격은 폭등했고 반대로 유럽 시장에서는 공급 과잉으로 판매가가 폭락했죠. 이러한 과당 경쟁은 참여한 모든 기업들의 동반 파산을 부추길 뿐이었습니다. 이런 파국을 막고자 1602년 네덜란드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난립하던 소규모 회사들을 하나의 거대한 연합체로 강제 통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에 이름을 남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즉 VOC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기업에 단순한 교역권을 넘어 군대 보유권과 전쟁 선포권, 그리고 요새 건설권과 화폐 주조권까지 아우르는 준국가적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이 초국가적 기업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자본이 장기적으로 수급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세계 최초로 일반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소유권을 증명하는 종이 증서를 나누어 주었죠. 제빵사나 과부 같은 평범한 시민들까지 투자에 참여하면서 암스테르담에는 세계 최초의 상설 증권 거래소가 탄생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거대한 기업의 역사 속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인 하멜과 박연이라는 이름의 서양인들도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조선 효종 시기 표류했던 하멜은 사실 이 동인도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던 평범한 석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하멜 표류기 역시 실상은 조선에 억류된 기간 동안 받지 못한 밀린 임금을 청구하기 위한 보고서였죠. 이처럼 전 세계에 고용인을 두고 거대한 네트워크를 뻗어나가던 동인도 회사의 최우선 목표는 오직 주주들에게 약속한 엄청난 배당금을 챙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당금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가장 확실하고도 잔혹한 방법은 바로 특정 지역의 향신료를 완벽하게 독점하는 것이었죠. 그 타깃이 된 곳이 바로 당시 육두구의 거의 유일한 생산지였던 반다 제도였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육두구는 단순한 조미료를 넘어 흑사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맹신이 퍼지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고가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반다 제도의 원주민들은 오랫동안 여러 나라의 상인들과 자유롭게 거래하며 생계를 이어왔지만 독점을 노린 동인도 회사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전량 매입하겠다는 불평등 계약을 강요하기 시작했죠. 원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이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다른 나라 상인들과 몰래 거래를 지속하자 동인도 회사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1621년 새로 부임한 4대 총독 얀 피터스 존 쿤은 타협 대신 무자비한 무력 진압을 결정했습니다. 그는 약 1600명의 정규 군인과 일본인 용병들을 이끌고 반다 제도에 상륙하여 인류 역사에 남을 끔찍한 대규모 학살과 강제 추방을 자행했습니다. 당시 약 1만 5천 명으로 추정되던 반다 제도의 평화로운 주민들은 동인도 회사의 칼날 앞에 무참히 쓰러져 겨우 수백 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저항하던 마을 원로들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참수되어 효수되었고 마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해버렸죠. 피비린내 나는 학살이 끝난 뒤 쿤 총독은 텅 빈 섬의 영토를 네덜란드인 개척자들에게 나누어주며 소유권을 분배했습니다.
그는 육두구 농장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에서 수많은 노예와 계약 노동자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거대한 플랜테이션 농장을 구축했습니다. 철저한 통제 속에서 생산된 육두구는 오직 동인도 회사의 장부대로만 거래되었고, 이들은 현지에서 헐값에 거둔 향신료를 유럽의 수백 배의 폭리를 취하며 팔아치웠죠. 본국의 주주들은 이 피 묻은 돈으로 막대한 배당금을 챙기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후 동인도 회사는 향신료 독점에 만족하지 않고 아시아 각지의 특산물을 엮어내는 다각적인 역내 무역 순환 구조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인도에서 사들인 면직물로 인도네시아의 향신료를 사고, 이를 다시 중국의 차나 도자기, 일본의 은과 교환하는 영리한 다자간 교역을 전개한 것이죠. 이 복합적인 교역망 덕분에 그들은 본국의 자금을 거의 소모하지 않고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난공불락 같았던 이 거대한 기업 제국은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의사결정을 독점하던 헤렌 17이라 불리는 17인의 이사진은 철저하게 장부를 비공개로 붙였고, 내부 감사 시스템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죠. 감시에 눈길이 미치지 않자 고위 관리부터 말단 서원까지 조직적으로 개인 밀무역을 저지르며 회사의 돈을 빼돌렸습니다. 회사의 공식 화물선에는 정작 규정된 상품 대신 직원들의 개인 밀수품이 가득 실렸고, 장부상에는 엄청난 적자가 기록되는 기막힌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1710년대에는 프랑스 밀수꾼들이 삼엄한 감시를 뚫고 육두구 묘목을 비밀리에 반출해 다른 지역에서 재배하는 데 성공하면서 동인도 회사가 자랑하던 절대적인 향신료 독점 체제마저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게다가 강력한 라이벌로 급부상한 영국 동인도 회사가 향신료 대신 면직물과 차 무역에 집중하며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차 네덜란드와 영국의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수많은 선박을 잃은 동인도 회사는 천문학적인 채무를 안게 되었죠. 결국 자생력을 잃은 이 괴물 기업은 1799년 말 공식적으로 해산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사라졌다고 해서 식민지 민중들의 고통스러운 삶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동인도 회사의 모든 자산과 식민지 영토를 그대로 승계하여 직할령으로 편입한 네덜란드 정부는 한층 더 가혹한 수탈 방식을 고안해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1830년 본국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인도네시아 영토에 전격적으로 도입된 악명 높은 강제 재배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의 규칙은 단순하면서도 잔인하여 식민지 원주민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농경지의 최소 20% 이상에서 쌀 대신 수출용 작물을 길러야만 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이 커피와 설탕, 그리고 담배 같은 고부가 가치 황금 작물을 강요하면서 원주민들은 정작 자신들의 주식인 벼농사를 지을 땅을 잃어버렸죠. 정부는 이들이 수확한 작물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강제 매입했습니다. 먹을 식량이 턱없이 부족해진 식민지 전역에서는 결국 참혹한 대기근이 발생하여 수많은 농민들이 극심한 굶주림 속에서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이 가혹한 수탈을 통해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은 파산 위기에 처했던 네덜란드 본국 재정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며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죠. 타인의 처절한 굶주림을 제물 삼아 본국은 찬란한 근대화와 번영의 황금기를 누린 것입니다. 이러한 참혹한 역사가 지나간 뒤 수백 년이 흐른 오늘날에 이르러서야 네덜란드 사회는 과거 동인도 회사가 자행했던 어두운 실상과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찬란한 황금기라는 번영의 유산 이면에 원주민들의 고혈과 말살에 가까운 폭력이 깔려 있었다는 역사적 진실을 비로소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네덜란드의 찬란한 예술과 번영을 기억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처럼 국가의 비호 아래 자행된 기업의 폭력이 있었습니다. 주주들의 이익만을 위해 한 공동체를 파멸로 몰고 갔던 잔혹한 역사는 자본주의가 가진 가장 어둡고도 차가운 본질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번영의 유산 뒤에 숨겨진 수많은 이들의 희생을 우리는 결코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